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같은 부유한 국가는 방위비를 더욱 부담해야 한다며 한국에 대한 터무니없는 추가 분담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이 돈을 더 내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을 전부 철수시킴과 동시에 이미 협의한 관세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한국의 방위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했으니 한국이 자신들 스스로 국가를 지킬 수 있게 핵무장을 허용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국방부의 내부회의 중 한국의 핵 개발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져 전 세계가 화들짝 놀란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미국 국방부에서는 대체 어떤 내용의 회의가 열렸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 국방전략연구소에서 근무 중인 크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정말 충격적인 명령을 받게 되었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참석하게 된 긴급회의에서 아시아 태평양 국장이 한반도의 위성 이미지를 벽에 투사하며 발언을 시작했을 때 그대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10배로 인상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은 그대로 철수하게 될 거야. 협상 따위는 없어. 한국은 미군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미국은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만큼 그들이 필요하진 않거든. 그는 미소와 비웃음의 중간쯤 되는 표정을 지으며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결국 한국은 늘 그랬듯이 미국에 굴복하고 말 거야.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를 아주 잘 알고 있거든. 그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테이블 건너편에서 CIA 동아시아 책임자가 거만한 목소리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우리가 철수하면 서울은 일주일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느리고 점진적인 쇠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각적인 혼란을 이야기하고 있죠. 주한미군이 없으면 그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북한이 한국의 첫 긴급회의가 끝나기 전에 서울에 도착할 것입니다. 베이징은요? 중국은 아침 식사로 한국의 나머지 경제를 먹어치우게 되겠죠. 이게 바로 미국이 사라진 한국이 마주해야 할 현실인 것입니다. 국방부 차관이 동정심과 우월감이 뒤섞인 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한국은 주한미군 철수 즉시 즉각적인 피해를 보는 상황이고 미 국방부에서는 이미 이에 대한 수치를 확인했거든요. 우리가 없으면 한국은 6개월 이내에 해상무역이 붕괴되고 외국인 투자가 고갈되며 97년 주식 거래소보다도 원화가 더 빨리 폭락합니다. 중국이나 북한이 움직이기도 전에 말이죠. 주한미군은 존재 자체로도 한국에 대한 신뢰를 보장해주고 있었는데 만약 우리가 없어진다면 한국은 국가 창립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대체 저를 불러두고 왜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해오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때 국장은 제게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더군요. 크리스, 내가 가서 한국과 협상을 하고 와. 그들이 분담금 10배를 지불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오라는 거야. 물론 이번 파견의 비밀스러운 목적을 절대로 잊어선 안 돼. 너는 한국에 가서 한국이 정말로 미국이 우호 관계를 유지할 가치가 있는 국가인지를 확인하고 와야 해. 만약 정말로 한국이 미국에 있어서 그다지 쓸모가 없는 국가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의거하여 주한미군은 그대로 전부 철수되겠지. 저는 이러한 무지막지한 계획을 듣고 거의 숨이 막혀버렸어요.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동맹국이자 절대로 불이익을 줘선 안 되는 나라로 대우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몇몇 대통령들이 바뀌었지만 어떤 정권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한국에 대한 우호적이고 극진한 대접은 항상 같았던 것을 보면 그만큼 한국은 미국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국가처럼 보였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한국은 미국에 있어서 쓸모가 없는 국가이므로 주한미군으로 인해 낭비되는 비용은 없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인지 저는 그저 이러한 급격하게 바뀐 미국의 정책에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해군 사령부에서 근무 중인 삼성 장군은 저를 그저 가만히 지켜보더니 이내 제 표정 속에서 주저함을 읽은 것인지 제게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네, 무엇을 주저하는 건가? 설마 한국이 미국의 정책을 좌지우지할 만큼 쓸모가 있고 강력한 국가라고 생각하는 건가? 당연히 미국이 없는 한국의 시장은 증발하고 말 거야. 원화는 너무 깊이 잠수해서 잠수함이 있어야 찾을 수 있을 정도가 되겠지. 미군이 떠나면 중국 해군은 하룻밤 사이에 국경을 동쪽으로 밀어붙일 거야. 한국의 함대? 그들의 레이더 커버리지? 한국은 나라 자체가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미국이 없는 그들은 압박을 해오는 중국에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을 거야. 결국
몇 달 안에 서해는 베이징의 놀이터가 되고 서울은 정중한 봉신국이 되어버리겠지. 그럼에도 우리는 손해볼 것이 없어. 오히려 주한미군에 대한 병력을 더욱 쓸모있는 곳에 배치할 수 있으므로 훨씬 더 이익이라고 할 수 있지.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보증 가치를 더욱 이해하고 있는 괌이나 필리핀으로 병력을 재배치할 수 있고 아마도 그렇게 하는 편이 미국에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게 분명해.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이러한 고위 관료들의 한국에 대한 무시에 회의실에 있던 누구도 그러한 주장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로 한국은 미국의 세금을 축내는 쓸모없는 대상이라고만 생각할 뿐이었어요. 그들은 한국을 속이 비어있고 깨지기 쉬우며 미국의 손이 물러나는 순간 산산조각이 날 운명인 도자기 인형으로 묘사했고 얄궂게도 한국이 얼마나 부서지는지 정확히 이해하도록 보내진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들은 저로 하여금 한국은 미국에 있어 쓸모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국을 방해할 필요가 없게 된 미국이 얼마큼의 추가적인 이익을 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한국이 얼마큼의 손해를 입게 되는지만을 고려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이러한 완전히 달라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에 당황하는 한편 어쩌면 이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행기 안에서 협상에 대한 대략적인 전략을 짠 저는 어쩌면 협상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며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어쩌면 미국은 항상 한국에 대한 청구서를 지불하고 늘 미국이 짐을 지고 한국은 그저 감사한 수혜자일 뿐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저는 캠프 험프리스 인근의 민간 군사 조정센터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곳에 입장하면서 꽤나 놀라기도 했어요. 분명 이곳은 한국의 시설이었는데 한국군과 미군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다른 해외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해외 파병 미군 기지를 제외한다면 이들은 미군이 함께 시설을 사용할 권리를 주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미군과 함께하는 시스템을 갖추려면 언어나 문화 문제 때문에 비용이 추가되는데 자신들의 돈으로 미군에 득이 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였죠. 그러나 한국에는 이러한 한국군과 미군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 및 시스템이 상당히 많다고 했고 한국은 주한미군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기에 이러한 미군을 위한 추가 지출에 대해 매우 관대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국가들에서는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러 온 미군에게 오히려 미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고 전쟁이 확산되는 거라며 비난을 가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의 혈맹국이자 수십 년째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국가답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헌신의 진정으로 감사함을 전하고 미군을 대우해주는 국가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한국의 진심에 대한 뭉클한 감정을 가질 여유 따위는 없었어요. 저는 지금 협상을 통해 미국의 유리한 조건을 얻는 것이 임무였고 그 임무를 위해서라면 냉혈한이 되어야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곳 센터에서 캠프 험프리스의 사령관과 미팅을 갖게 됩니다. 저는 한국과의 본격적인 협상을 가지기 전에 현재 주한미군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제가 한국을 압박하기에 좋은 포인트가 무엇인지 등을 알아내야 했거든요. 그리고 사령관은 미국인이었으므로 당연히 제 편을 들어주며 제게 협상의 중요한 정보들을 아낌없이 제공해 줄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사령관은 자리에 앉자마자 예상치도 못했던 충격적인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글쎄요, 한국이 주한미군에 대한 분담금을 10배로 인상해야 한다고요? 한국은 주한미군에 대한 형편없을 정도의 적은 부담만을 하고 있다고요? 물론 저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미군이지만 협상을 하려면 사실관계는 제대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실제로 지불한 금액은 미국 정부나 국방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막대하거든요. 일단 전국적인 에너지 보조금을 한번 살펴보죠. 한국은 주한미군에 대한 한반도의 모든 기지 발전기와 항공기의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급등하는 동안에도 이러한 비용은 한국의 미군에 대한 헌신을 기린다는 명목 아래 단 하루의 지연도 없이 제 시간에 지원되었죠. 정말로 주한미군이 한국에 어떠한 지원도 없이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은 병영용 전기, 발전기 연료, 겨울철 난방유, 항공연료 저장 유지보수까지 주한미군의 기지 에너지 비용의 100%를 부담합니다. 여기에는 한반도 전역의 85개 이상의 미군 관련 시설에 대한 에너지도 포함됩니다. 해외 설치당 평균 미국 국방부 유틸리티 비용을 기준으로 비용은 연간 1억 5천만에서 2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이건 인구 20만 명의 미국 중견도시의 에너지 수요와 맞먹는 수준이에요.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품질이죠.
아시다시피 미국의 전기 및 에너지 인프라는 형편없고 상당히 불안정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한국의 인프라는 그러한 미국과는 차원이 달라요. 주한미군의 모든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첨단 에너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국가예요. 한국의 국가 전력망 신뢰도는 99.99% 이상으로 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선진국 일본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며 나토 동맹국들 모두까지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태풍 시즌이나 성수기만 되면 모든 전력망이 완전히 붕괴되는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도시들을 고려해보세요. 하지만 한국은 그러한 참사를 전혀 볼 수가 없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주한미군 기지 등의 방위시설은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겨선 안 되는 국가 필수시설인데 이렇듯 한국에서처럼 계속해서 방위시설 및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경험이자 자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미군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미국 본토에서는 한국을 쓸모도 없고 기술력 면에서도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국가로 여기고 있는 건가요? 저는 이렇듯 트럼프의 당선 이후 급속도로 변해버린 미국의 분위기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군요. 생각해보세요. 한국이 기술력이 부족했다면 도대체 이들의 에너지 인프라는 왜 미국을 훨씬 능가하고 있는 것이며 오히려 미국이 한국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전력 및 에너지 인프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한다던 일본의 전력망조차 두 개의 호환되지 않는 주파수로 나누어져 있어 전국적인 부하 분산이 더욱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주일미군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한국의 통합 고중복 전력망은 미국의 고보안 설치 시설에 대해 끊김없는 전력 공급을 보장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즉각적이고 실시간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이유예요. 그만큼 한국의 기술력은 알게 모르게 미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 본토에 영향을 주는 각종 시스템의 경우에도 한국의 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미국에 더더욱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괜히 트럼프를 제외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한국을 극진하게 대우하고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라고 여기는 정책을 펼쳤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의 정말로 놀라운 점은 따로 있어요. 바로 한국은 이러한 미국을 위한 예산에 대한 정치적 마찰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을 향해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는 국가고 미국의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국가예요. 그러니 다른 기회주의적이고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려는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만큼은 미국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죠. 만약 한국이 이를 중단하면 미국은 주한미군에 대한 문제만 생기는 것이 아닌 미국 본토에까지 전방위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이나 북한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조사한 기밀 자료를 미국 본토로 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 한국에서 훈련을 하며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의 지원 중단은 결국 미국 본토의 정보력과 전투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어떤 주요 미국 동맹국도 심지어 나토 국가도 유럽연합 국가들도 미국의 해외기지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저는 그의 말에 완전히 넋이 나갈 따름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이 정도로 기술적으로 탁월한 국가였고 한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는 아무도 없으며 한국은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마저도 능가한 국가였다고요? 저는 도저히 이러한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상당했던 저였기에 저는 그 어떤 부분보다도 다른 유럽 선진국들도 아니고 한국이 미국을 능가했다는 사실만큼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괜히 심술을 부려봤죠. 사령관님은 한국에서 오래 복무를 하시더니 아예 조국인 미국을 저버리고 한국의 편이 되어버리신 것 같은데요. 고작 전기 인프라 좋은 것 하나로 그렇게나 한국을 과대평가하는 건 불합리하지 않나요? 미국이 한국 덕분에 득을 볼 부분은 사실상 영향력도 거의 미미한 전기 및 에너지 기술력 부분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령관은 저를 보고 픽 웃더니 이내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조국인 미국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은 미국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는 쓸모없는 국가고 그러니 미국은 한국을 버리는 게 이익이라고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러니 저는 조국인 미국을 위해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한국에서 오래 살긴 했고 그래서 한국에 대한 호감의 감정은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이건 저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에요.
주한미군의 해외 파병 만족도는 전 세계의 파병 미군들 중에 압도적인 1위에 91%를 기록한 것 아시나요? 그리고 주한미군 복무자 중 52%가 자발적으로 파병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이들 중 대다수가 한국으로 돌아와 평생 동안 한국에서 살게 됩니다. 한국은 더 이상 군인으로서 복무하고 싶지 않아 하는 병사들조차도 군인 생활을 지속하게 해주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주한미군을 전부 철수하고 이들을 덜 환영받는 해외 주둔지로 이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만 해도 저는 이제 충분히 늙었고 한국이 아니라면 더 이상의 복무는 하고 싶지 않아요. 만약 이런 저를 다시금 해외로 파병을 보낸다면 저는 여기서 군 생활을 그만둘 생각입니다. 다른 병사들도 저와 비슷하겠죠. 즉,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된다면 미국의 군인 인력 이탈이 급증하고 해외 파병 연장이 줄어들며 새로운 순환 배치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 비용이 대폭으로 증가할 거라는 말입니다. 과연 미국이 이 수치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한미군은 꽤나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많은 심사숙고가 필요하죠. 아마 주한미군을 철군한다면 이 중 대부분의 병력들은 전부 군인이 아닌 다른 분야로 이탈할 것이기에 안 그래도 요즘 상당히 부족한 미군의 전력 손실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되겠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물론 저도 주한미군들의 복무 만족도는 다른 해외 파병 군인들보다 심지어 미국 본토에서 주둔하는 미군들보다도 훨씬 높다는 것쯤은 이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라니 이건 꽤나 허무맹랑하게까지 들렸습니다. 하지만 사령관은 그런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드는 놀라운 답변을 추가적으로 건네올 뿐이더군요. 한국은 매우 안전하고 영어 수준도 높고 인프라도 세계 최고고 하는 진부한 이야기는 접어두겠습니다. 그냥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만 봐도 왜 주한미군들이 다시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지를 아주 잘 알 수 있거든요. 자, 오키나와에서는 주한미군 반대 시위가 기지 게이트를 막습니다. 독일에서는 도시들에서 미국의 확장을 거부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까지 하고 있죠. 그러나 한국에서만큼은 시장들이 직접 미국 가족을 환영하는데 이것만 봐도 한국에서 미군들이 얼마나 극진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덕분에 미국은 다른 곳에서는 거의 재현할 수 없는 수준의 작전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주한미군이라는 존재가 미군의 사기 유지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본토에 있는 미군들은 자신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부심을 가지며 군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미군은 동맹국들에게까지 찬밥 신세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들이 대체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분명 이로 인한 사기 저하나 이탈자들은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주한미군에 대한 우대는 역사적 동맹 충성도, 공동의 안보 위협, 환대에 대한 문화적 강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결과적으로는 모든 미군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지역사회는 미군을 축제에 통합하고 언어 및 문화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데 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냐는 말입니다. 저는 그저 말문이 막히고 말았어요. 그가 하는 말은 객관적인 통계나 증거로만 봐도 전부 사실이었어요. 그는 단지 한국에 대한 호감 때문에 한국에 대한 입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왕 시작한 거 끝을 보겠다는 듯 계속해서 경악스러운 말을 해올 뿐이었어요. 한국이 미국 입장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따로 있어요. 한국의 물류 라인은 최고 수준이고 이를 통해 미국은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으며 또 유사시에 이러한 한국의 인프라 및 시스템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기 때문이죠. 한국에는 군 수송을 위해 설계된 전체 철도 구간과 고속도로 차선이 존재하는데 이는 한국 납세자 비용으로 연중 유지 관리되며 미국은 이러한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필요할 때마다 써도 문제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한국의 대부분의 도시는 북한의 침공 상황을 가정하여 그야말로 전투를 대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한국은 세계 1위의 인프라 수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므로 이게 미국에 얼만큼으로 이익으로 작용할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죠. 한국의 전체 철도 구간과 고속도로 차선은 장갑 호송대, 탄약 수송, 긴급 동원 등 미군 이동을 위해 수정되고 유지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공용 민간 인프라에 비해 동원 시간을 40에서 60% 단축하고 있습니다. 혼잡과 관련된 배치 지연이요? 이건 미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매우 흔한 상황이지만 한국에서만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아요. 이는 전시의 위협을 100% 대비할 수 있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준비한 전용 물류 차선이 없으면 유사시에 아시아 태평양을 방위하는 미군 자원은 항구에서 기지로 신속하게 배치될 수가 없어요.
이는 미국의 이 지역 내 첫 공격 능력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뜻이므로 미국은 한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특히나 한국에는 민간 병목 현상을 우회하는 철도, 고속도로, 항만 연결기 등 특수 목적으로 건설된 군물류 통로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흥적인 노선이 아니라 처음부터 군적 재량 기준에 맞춰 설계된 국가 마스터 플랜의 일부이기에 한국이 없으면 그냥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중국에 먹힌 뒤에 시작하는 것과 같게 되는 것이죠. 당신은 또다시 반박하겠죠. 일본 등의 국가를 이용하면 되지 않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나 인프라가 우수하다던 일본에서도 미국의 전투 물류는 그저 뒷전일 뿐입니다.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 터지더라도 민간인의 통행을 피하기 위해 현지 경찰 호위와 야간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심지어 군수송이 종종 일본의 민간 수송법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기에 아예 작전이나 훈련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높은 인구 밀도를 중앙 집중식 거버넌스를 통해 인프라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 한 번의 명령으로 몇 분 안에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로를 모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죠. 미국은 한국의 이러한 시스템을 계속해서 따라하려고 하고 있지만 워낙 주마다의 특성이 다른 미국이기에 도저히 한국처럼 하지 못하고 있죠. 아무튼 이러한 한국과 더 이상 손을 잡지 않는다면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억지력 형성도 이젠 끝이라는 말입니다.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수호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왔는데 이걸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아깝다고 전부 버리겠다고 말해오다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정신으로 이러한 정책을 발의한 건가 싶어 그저 미국의 앞날이 걱정될 뿐이군요. 이건 그야말로 소를 위해 대를 희생하는 멍청한 방법이에요.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을 아득히 뛰어넘는 국가였고 저는 이젠 거의 현실 부정의 단계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은 사령관의 과장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그저 한국에서 평생 살고 싶은 마음에 주한미군 철군을 반대하는 것일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그냥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은 쓸모없는 국가라는 발표를 하려고 했어요. 사실 국장은 제가 떠나기 직전에 붙잡더니 이내 충격적인 귓속말을 해왔던 차였거든요. 사실 우리의 결정은 이미 정해져 있어. 우리는 자체 조사를 통해 한국은 쓸모가 없는 국가라는 것을 이미 파악해둔 상황이거든. 그러니 너는 한국에서 무엇을 목격하든 그저 한국은 미국의 어떠한 영향력이나 이익도 줄 수가 없는 나약한 국가라는 결론을 도출하면 돼. 그게 내가 맡은 진짜 임무야. 우리는 내 주한미군 철수 찬성의 보고서를 근거로 주한미군 철수 정책을 시행할 거야. 그래서 저는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가린 채 그렇게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도착한 인천공항에서 저는 절대로 목격해서 난될 장면을 목격하고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제 적법한 신분으로 인천공항의 관제실에 잠시 들어가 봤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항공교통관제 시스템은 민간 비행 통로를 재구성하여 미국의 훈련 비행이 언제든지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이 변화로 인해 한국의 항공사들은 매년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더 긴 노선에서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한국은 정책상으로 이러한 미국을 위한 배려를 강제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장면을 보고 거의 기겁을 하며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관제실에 있던 한국인 관제사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예상치도 못한 대답을 해오더군요.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이잖아요.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그러니 한국은 성수기에도 미군 항공편을 우선시하도록 민간 항공 노선과 ATC 프로토콜을 재구성한 상태예요. 이러한 훈련 상황이 유사시에 미군의 전투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고 그게 세계 평화와 한국 수호에 도움이 된다면 한국은 기꺼이 그러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한국은 밀집된 공항 커버리지와 고효율 ATC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에 다른 국가들처럼 국가 항공산업에 지장이 갈 정도는 아니에요. 한국은 몇 분 안에 주요 공중통로를 리디렉션하며 미군을 도울 수 있거든요. 저는 완전히 넋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건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가능하며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이건 한국이라는 존재는 그야말로 미국에 있어서 굴러들어온 복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한국의 전용 통로가 없으면 미국의 공중준비태세가 저하되고 요격 임무는 그때를 놓치고 말기에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경거망동에 도저히 대응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다른 동맹국들은 외국 군사훈련을 위해 상업용 항공편을 재배치하는 데 드는 경제적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시스템적으로 효율적인 국가고 또 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완벽한 국가면 이러한 미군을 위한 시스템을 자국 시스템에 통합하고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정말로 한국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하고 싶었구나 싶어 저 자신의 무지에 대해 환멸감마저 느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관제사는 제가 왜 이렇게 놀라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이내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건네올 뿐이더군요. 이건 그저 약과일 뿐이에요. 한국은 영공뿐만 아니라 영해까지도 유사시에 완전히 전투에 적합하도록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북한이나 중국의 돌발 행동이 발생한다면 한국 항구는 상업 선박 계약을 즉시 무효화하며 한국 및 미국 해군 자산을 위한 심해 정박지와 군수품 취급 구역으로 곧바로 개조될 수 있어요. 부산, 포항, 진해와 같은 한국 항구들은 미 해군의 요구에 따라 건조된 미국 항공모함, 핵잠수함, 중무기 적재를 수용하도록 변경될 수 있고 이는 일본 또는 괌 시설을 사용할 때보다 함대 재보급 및 회항 속도가 35% 증가하죠. 이 항구들이 없다면 이 지역의 미 해군 자산은 군수품을 적재하기 위해 일본이나 괌으로 길고 취약한 이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준비 기간이 며칠이나 늘어날 것이고 그 사이에 이미 전쟁은 끝나 있겠죠. 즉, 한국과 미국은 서로 동맹국이긴 하지만 애초에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될 관계라는 것입니다. 두 나라는 너무 깊숙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고 서로의 이해관계도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지는 국가죠.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마 미국은 한국이 없으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수호할 수 없는 것을 넘어 미국은 지금껏 오히려 한국에 전적으로 의존해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있어 쓸모가 없는 국가라고요? 아니요. 한국 항구의 용도 변경 시스템만 고려해봐도 한국이 아니라면 미국은 절대로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러한 지정학적 중요성과 훌륭한 시스템을 보유한 것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국가이기 때문이죠. 한국의 조선소와 항만 엔지니어링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된 산업 중 하나입니다. 현대 중공업과 같은 거대 기업들의 본거지이죠. 이를 통해 미국 항공모함, 핵잠수함, 중탄도 등 심해 항구를 신속하게 개조할 수 있으며 종종 예정보다 앞서 미 해군의 최소 안전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걸 미국이 해낼 수 있을까요?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조선 및 항만 엔지니어링 능력을 갖고 있어요. 오죽하면 미국은 모든 전투함 수리를 한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한국은 이 분야에서 모든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선 지배력과 강력한 민군 협력은 한국이 다른 어떤 동맹국보다 빠르고 신중하게 미국의 필요에 맞게 해양 인프라를 적응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고 이는 미국은 한국이 없으면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팔 다리가 없는 몸통밖에 없는 국가라는 것을 뜻한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인조 팔과 인조 다리가 없다면 미국은 걷지도 못한 채 그대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중국의 소나기에 넘어가는 장면을 식물인간처럼 멍하니 지켜봐야만 하겠죠. 저는 이젠 전례 없는 공포감과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고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다면 이건 미국이 잃는 것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젠 제 조국인 미국을 위해서 한국이 쓸모가 없는 국가였다는 조작 자료 대신 진정으로 객관적인 보고서를 들고 미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안 그래도 캠프 험프리스 사령관은 그렇게나 자신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면 오산에 있는 한미방공사령부 센터에 직접 가서 한국이 어떤 기적을 만들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라고 일러주었기에 저는 그렇게 방공사령부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루카스 헤이즈 상사는 제게 믿지 못할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뭐라고요? 한국이 전혀 쓸모가 없는 국가라고요? 그건 말이 안 돼요. 한국은 미국 본토의 첫 번째 방어선인데 어떻게 미국을 대표해서 이곳에 온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국은 조기 경보 레이더 네트워크와 통합 미사일 방어망을 통해 중국, 북한, 심지어 러시아 극동 일부 지역에서 발사한 탄도 미사일을 가장 일찍 탐지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한국은 미국보다도 빨리 이러한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국가라고요. 왜 트럼프를 제외한 다른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전부 한국과의 관계에 집착했을까요? 한국은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강의 기술력으로
미국의 눈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국이 한국과 척을 지면서 기꺼이 스스로의 눈을 가리겠다고요? 그는 한국의 통합 조기 경보 시스템이 단순한 한국 자산이 아니라 미 태평양 사령부의 합동 데이터 교환소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이 제공하는 이 시스템에서 얻는 모든 데이터는 사실상 미국의 눈이 되며 빠르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고 있고, 한국이 없다면 미국은 유사시의 상황에 더욱 굼뜨게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자신들의 동맹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러한 압도적인 기술력을 통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그런 한국을 보고 쓸모가 없는 국가라며 불이익을 주려고 하고 있다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바보 같은 것을 넘어 주제도 모르는구나 싶어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루카스 상사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정보를 전달해올 뿐이었어요. 저는 제 18년의 군 생활 동안 방공포만을 전문적으로 다뤄왔어요. 그리고 그런 저에기에 한국의 미사일 및 미사일 추적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LSAM 미사일은 마하7 상공을 주행하는 극초음속 활공 차량을 처리하기 위해 설계된 최대 80km 고도의 표적 요격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들의 그린파인 블록시 레이더의 탐지 범위는 최대 2000km이며 오차는 5m 미만이에요. 이 네트워크는 ANAIS-2 군사 위성과 결합하여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 동부해안, 북한의 경화된 사일로, 심지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에서 미사일 발사에 대해 12에서 24시간의 추가 경고 시간을 제공하므로 한국은 자신들 옆에 있는 문제 국가들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고, 이 결과물들을 미국에 아낌없이 제공하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나라라는 말입니다. 만약 주한미군 철수로 인해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된다면 미국은 괌이나 알래스카에서 미국 레이더를 이용해 이들의 움직임을 탐지해야 하고, 이는 의사결정권자가 요격기나 운반체 위치를 궤도에 맞게 변경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게 되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가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 미사일이 미국 본토 바로 앞에 도착해야만 비로소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제야 트럼프는 한국이 그동안 묵묵히 엄청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될 테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한국의 등을 돌리겠다고요? 정말 미국 본토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저 넋이 나갈 뿐이었습니다. 만약 미국의 동맹국 명단에서 한국이 사라진다면 미국의 서해와 동해에 대한 탐지 범위는 곧바로 40% 감소할 것입니다. 미국 서부해안 지역은 특정 탄도 미사일 프로필에 대해 요격 가능 지역에서 위험 지역으로 변경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신뢰도를 잃는 셈이기에 이로 인한 동맹국들의 이탈과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게 되겠죠. 대만이나 동중국해 근처에서 활동하는 미 해군 항공모함 공격단은 또 어떻고요? 이들은 전부 한국의 시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그러한 시야를 제공해주지 않게 된다면 이들은 중요한 조기 회피 시간을 잃게 되어 항공기를 발사하거나 대응 조치를 취하기 전에 타격을 입을 위험이 높아집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한국은 이렇듯 미국의 역갑질을 할 미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저 조용하게 묵묵히 세계 평화를 위한 희생을 감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하기도 했어요. 미국에는 한국 말고도 다른 동맹국들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이들이 한국이 하던 임무를 대신 수행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본에도 레이더가 있고 필리핀은 한국 못지않은 지리적 중요성이 있다고 말해봤습니다. 하지만 루카스 상사는 그런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볼 뿐이더군요. 확실히 일본의 커버리지는 꽤 괜찮은 편이죠. 하지만 그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미국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도움을 받고 있는 국가의 기술을 이용하는 게 말이나 된다는 소리인가요? 필리핀이요? 그냥 잊으세요. 인프라도 충분하지 않고 안정성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미국의 수출 통제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레이더 및 위성 감시 시스템을 개발할 정도로 기술적으로 압도적인 나라예요. 특히나 인적 자원은 한국을 이길 자가 없죠. 한국 엔지니어들은 새로운 위협이 발생하는 즉시 48시간 이내에 시스템 전체에 걸쳐 탐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며 이는 나토나 유럽연합 국가들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는 능력이에요. 심지어 지리적 위치는 그렇게나 주요 위치에 있다는 필리핀보다도 압도적이죠. 한국은 동북아시아와 주요 해상로를 모두 포괄하는 태평양 기반 미사일 위협의 경로에 정확히 위치해 있습니다.
중국, 북한, 러시아와 같은 문제 국가들과 정확히 접해 있죠. 이 말은 한국은 이러한 문제 국가들에 의해 점령당하거나 공격당하기 딱 좋은 위치지만 결국 한국은 이 미친 국가들로부터 살아남았고 오히려 이들 못지않은 강대국으로 성장한 어찌 보면 이러한 문제 국가들보다도 더욱 미친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세계 평화를 선도하고 있는 아주 특이하고도 이해할 수가 없는 국가죠. 아무튼 이 말은 한국은 문제 국가들을 감시하기에 최적의 국가라는 것입니다. 일본이나 다른 동아시아 인접국들은 절대로 한국을 대체할 수 없어요. 그러니 제발 정신 좀 차리고 한국에 그만한 대우를 해달라는 겁니다. 당신은 이론으로만 전쟁을 공부했기에 한국의 중요성에 대해 아예 모르고 있지만 저처럼 수많은 실전 경험을 한 베테랑 실전 군인이라면 한국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국가라는 것을 곧바로 인지할 수 있다고요. 저는 완전히 얼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처럼 책상 앞에서 펜대나 굴리며 이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한국을 보호하러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한국은 자신들을 스스로 구원할 준비와 능력을 진작에 갖춘 국가이며 심지어 한국은 미국의 첫 방패와도 같아요. 한국이 없으면 미국은 발가벗은 채 노출되고 맙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패닉에 빠져서 이곳에 있는 베테랑 미군들 모두에게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광고하거나 생색을 내지 않았지만 이미 수많은 돈을 지출하면서까지 미국을 도와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돈과 콘크리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전략에 맞춰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포항 남부 도시에 한국 스타트업을 위한 주요 기술 캠퍼스 건설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위치는 완벽했죠. 항구 근처, 현대적인 교통, 숙련된 노동력.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 해군이 상륙작전 훈련을 위한 부두 공간 확장을 요청하면서 민간 프로젝트 전체가 완전히 뒤엎어지며 취소되었습니다. 현재 이 땅은 아스팔트와 철조망 아래 묻힌 경제적 약속인 해병대의 보호를 받는 밀폐된 해군 구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 이익보다 자국 방위 및 억지력 강화가 더욱 낫다는 판단을 했던 것이죠.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주한미군을 자선 배치, 즉 미국이 약한 동맹국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혜택이 오히려 우리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레이더 배열은 위성이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을 확인하기 몇 주 전에 스캔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현지 유지보수를 위해 미국의 오버헤드 없이 미국 지휘부에 직접 전송되고 있죠. 한국 땅에서 미국 폭격기는 항모부대 없이도 인도 태평양 전역의 목표물을 몇 시간 만에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곧바로 공격할 수 있는 시설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다시 말하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한 푼도 내지 않았고 한국은 이를 제공하고도 전혀 생색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군은 한국의 실사격장과 도시전 시뮬레이터를 순원 배치하여 우리가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할 필요 없이 한국이 구축해 놓은 최첨단 시설을 통해 많은 최첨단 훈련을 진행하며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배치되고 모든 것이 완비된 요새가 임대료 없이 미국에 제공되고 보급품을 비축해주며 현지 지원을 제공해주는 것과 같았어요. 결론적으로 동맹국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느니 쓸모가 없다느니 하는 소리는 오히려 미국이 아닌 한국이 해야 할 소리고 한국이 없으면 미국은 완전히 끝이라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국장은 분명 제게 비밀 지령을 내렸지만 그걸 따랐다간 미국은 한국을 얕잡아 본 대가로 완전히 종말을 맞이할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급히 미국으로 돌아간 뒤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장은 모든 일이 예상했던 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너무나도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다른 고위 관료들도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고 확신하는 듯 아예 제가 무슨 주장을 펼칠지 궁금하지도 않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그동안 묵묵하게 영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한국에 대한 존경심 때문이었어요. 저는 제가 하는 말에 따라 몇 분 안에 세상의 질서가 뒤흔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가리켰어요. 미사일 궤적을 나타내는 빨간색 호가 북한에서 시작하여 태평양을 가로질러 불길하게 휘어졌는데 일부 호는 도쿄에 들렀고 다른 호는 로스앤젤레스와 시애틀까지 갈랐습니다. 위협선은 국가적 자부심이나 정치적 발언에 신경 쓰지 않고 단순히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북한은 화성 15형과 화성 17형의 여러 차례 성공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젠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군의 대만 해협에서의 새로운 작전 속도를 더해보면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위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거대한 중국 상륙 공격선, 전투기 편대, 대만 항구에 대한 모해 미사일 공격 등의 위성 영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것들은 과시를 위한 연습이 아닙니다. 지난달 중국의 전쟁 시뮬레이션에서는 열흘도 채 되지 않아 대만을 완전히 점령하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만이 함락되면 중국 해군의 작전 범위가 동쪽으로 수백 마일 이동할 것이고 이는 세계 경제가 의존하는 바로 그 해상 항로가 위협받는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한국은 그러한 미국의 적들을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이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테지만 현실은 전혀 달라요. 한국이 없으면 미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고요. 십수년 전만 해도 한국은 미국의 모든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했었죠. 그러나 점점 미국은 한국의 기술력에 의해 잠식되어 갔고 이제는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그들을 막고자 한다면 한국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철수함과 동시에 북한과 중국은 한국을 쳐들어오는 것이 아닌 오히려 한국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미국을 노려 작전을 수행할 것이 분명해요. 한국은 이미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국가를 노릴 수가 있나요? 이건 호랑이의 아가리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는 꼴이므로 우리는 절대로 한국을 놓쳐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국장의 표정은 급속도로 어두워졌어요. 마치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혔다는 듯 그는 저를 향해 잔뜩 눈알을 부라렸죠. 다른 고위 관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완전히 예상 밖의 답변을 들었다는 듯 거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저를 응시했거든요. 그러나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였죠. 미국은 한국과 반드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저도 알아요. 물론 미 해군은 여전히 모든 국가들을 능가할 정도로 강력하죠. 태평양 함대는 중국을 충분히 상대할 수 있습니다. 북한도 미국에 대한 공격은 곧 그들의 완전한 전멸을 의미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게 한국 없이도 가능할까요? 물론 북한 정도야 쉽게 제압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먼저 북한의 경거망동을 눈치채고 미국에 귀띔을 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발사한 미사일은 미국 본토에 닿고 말 거예요. 미국은 북한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도 전쟁에서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때 국장은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해지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군요. 미국은 모든 면에서 앞서 있어. 해군뿐만이 아니지. 육군과 공군조차도 세계 최고야. 미국의 공격 옵션이 해군밖에 없는 줄 알아? 상대가 북한이든 중국이든 상관없어. 미국을 건드는 국가는 그 즉시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고 말 거야. 나는 자네가 왜 그렇게 한국에 많은 공을 돌리고 있는지 모르겠군. 혹시 한국 정부로부터 뒷돈이라도 받은 겐가? 그의 모욕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국장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답답해서 맥박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침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대신 공급망 초크포인트, 반도체 생산 허브, 위성통신 중계 등 다른 관점을 보여주기 위해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뒷돈이요? 저는 국장님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명령을 받긴 했지만 한국으로부터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들은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애초부터 미국에 의존하고 있던 것이 하나도 없던 그들인데 한국이 뭐가 아쉽다고 저를 회유하려 하겠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미국의 그 자랑스러운 무기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계시나요?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70%가 한국 평택의 일제곶마일에서 생산된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방금 같은 소리는 절대로 못할 텐데 말입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미국의 전투기, 미사일 유도 시스템, 암호화 인프라의 전력을 공급하는 칩은 전부 한국에서 생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한국을 잃는다고요? 이건 기술 신경 중추를 잃게 되는 것과 같아요. 한국이 없으면 미국의 최첨단 무기 자체가 생산이 안 되는데 과연 우리가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완전히 합주기가 된 국장의 얼굴에 다시 한번 잽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 없이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척하는 것은 이제 좀 그만둡시다. 중국이 대만으로 이동한다고 가정해보죠. 미국의 태평양 함대는 대만을 지원할 것인가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전력은 너무 얇아져서 오히려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을 부추기는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수년 동안 지하 발사 시설, 이동식 ICBM 플랫폼, 미끼 탄두를 건설해왔습니다. 미국 본토로 날아오는 이들의 미사일 일부를 요격하더라도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로 미사일 한 발이 통과한다면 미국에는 지금껏 본 적 없는 공황이 발생할 거예요. 국장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미국 국민은 회복력이 있어. 그깟 미사일 한 발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는 세계 최고의 패권국이라고. 회복력이 있다고요? 저는 반격했습니다. 현대사에서 미국 본토가 지속적이고 다도시적인 공격을 받고도 여전히 사회적 결속력을 유지했던 사례를 하나라도 말씀해보세요. 당연히 말씀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본토에 대한 공격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만약 미사일 한 발이라도 미국 본토에 상륙했다간 그런 공격을 경험해 본 적이 없던 미국인들은 전부 다 도망가고 말 것이고 이는 곧 공황을 의미하거든요. 미국 국방부에서 연구한 모의 시나리오에서도 증명됐죠. 북한의 미국 본토에 대한 핵미사일 공격은 물리적인 피해보다 패닉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하면서 정신적인 피해가 훨씬 더 극심할 게 분명합니다. 이런 미국의 무기력한 모습에 미국에 대한 전 세계적인 신뢰는 그 즉시 사라져버릴 것이고 미국의 체제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결국 미국은 북한의 기습 핵미사일 공격 한 방에 그대로 침몰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전혀 다른 국가입니다. 이들은 본토를 침공당하고도 어떻게든 회복하는 불가사의한 국가고 이는 한국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한국은 침략당하고 폭격당하고 불에 타버렸지만 그때마다 늘 극복하고 매번 더 강해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생존을 위한 국가적인 근육 기억을 가지게 되었죠. 그게 바로 미국과의 차이점입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자, 보세요. 일단 임진왜란이라고도 알려진 일본의 침략 동안 한국의 해군 사령관 이순신 장군은 압도적인 역경에도 불구하고 한국 해군을 수많은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빛을 발한 것은 군사적인 리더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평범한 시민들로 구성된 지역 민병대는 최소한의 자원으로 그들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무기랄 것도 없는 농사용 날부치를 든 농부와 승려들은 일본 침략자들에 맞서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난 민간인들이었고 이들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이들의 우두머리인 왕과 고위 관료들은 진작에 도망간 지 오래였지만 한국의 백성들은 기꺼이 목숨을 걸었다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민간인들의 유격 전술과 지역 지형에 대한 친밀한 지식은 일본의 보급로를 방해하고 그들의 점령을 약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아무런 군사적인 훈련도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그들은 결국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정말로 나라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개인주의로 점점 무너져가는 미국의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과연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타격했을 때 미국인들은 나라를 위해 자기 한 몸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대만을 정복한 중국이 한국이나 미국까지 넘보기 시작할 때 이에 맞서 싸울 미국인들이 있을까요? 답은 이미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미국에 남아있기라도 하면 다행이겠죠. 이런 개인주의적인 미국인들을 고려해 봤을 때 북한이 왜 기를 쓰고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을 떨어뜨리려는지는 너무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대혼란과 공황에 빠진 미국은 그 가난하다는 북한에조차 제압당할 수도 있겠죠. 제 주장에 회의실 내부에 있던 모두가 웅성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미국은 북한에도 질 수 있다는 제 다소 노골적인 발언에 상당히 불쾌해하는 기색을 보이더군요. 그럼에도 저는 제 조국을 위해 악역을 자처했습니다. 한국은 잃을 것이 없는 상태일수록 더욱 강해지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많은 역경을 견디면서 이젠 엄청나게 단단해졌죠. 다른 국가들에는 한국과 같은 극복의 역사가 존재하긴 하나요? 민간인들의 투쟁은 오직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공동체의 기적입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에서만 이러한 민간인들의 투쟁과 승리, 극복의 역사를 무수히 찾아볼 수 있고 만약 위기의 상황에 다시 한번 닥친다면 한국인들은 그 즉시 자원을 모으고
지역 민병대를 조직하며 대응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냥 한 번의 역사적 사실 갖고 너무 과장을 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한국의 일반 시민들의 힘은 우리 미국인들도 직접 목격한 적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한국전쟁 당시 처음에 북한군의 기습에 의해 점령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민간인들은 군인들에게 정보, 물자를 제공하고 심지어 점령에 저항하기 위해 모임을 형성하고 전쟁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한국의 민간인들은 산악 지역에 숨어서 급습을 실시하며 북한군을 교란했고 미군과 연합군, 그리고 한국군에 중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아마 한국인들의 이러한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없었다면 미국이 인천 상륙작전을 실시하기도 전에 한국은 북한에 의해 완전히 점령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결국 북한의 병력을 분산시킬 수 있었고 그들의 남하 속도를 최대한으로 늦출 수 있었죠. 한국 전쟁을 들여다보면 북한군은 더 빨리 진격할 수 있었을 만한 전력 차이와 우세 상황이었음에도 이상하게도 특정 장소에서 시간을 끌거나 발이 묶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민병대들의 목숨을 건 활약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1950년 부산 경계 전투 동안 일어난 일만 해도 그렇죠. 한국의 지역 시민들은 식량, 물, 그리고 의료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미군과 한국군을 도왔거든요. 그들은 또한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북한군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러한 기여가 없었다면 한국은 절대로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방어선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게 분명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인들의 어떠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저력과 회복력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때의 한국인들은 대다수가 피난민이었고 어쩌면 미군들보다 배고프고 지친 상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기꺼이 국가를 위해 헌신했고 이들의 운명을 스스로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냈죠. 물론 미국인들 또한 매우 용감하고 강합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한국인들처럼 행동할 수 있을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의 국민들 사이의 깊은 일체감과 회복력은 이러한 극복의 역사를 가져본 적이 없는 미국에는 그저 꿈만 같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한국만의 문화적 결속력은 어떤 적대자에 대해서도 국가를 수호하겠다는 집단적 결의로 해석됩니다. 과거의 투쟁과 승리에 대한 역사적 서술이 민족의식 속에 깊이 새겨져 회복력과 결의를 다지고 있죠. 외국의 침략에 맞선 한국의 역사적 회복력은 국민의 투철한 정신과 전투력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정으로 소름 돋는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가진 첨단 군사기술과 한국인 특유의 강력한 결의가 결합하면 어떤 상대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이 탄생할 게 거의 확실시된다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힘을 활용하는 한국의 역량은 그 누구와도 견줄 바가 없습니다. 그 어떤 국가도 한국과 같은 역사를 가지지 못했거든요. 당연하죠. 한국이 겪은 위기는 그야말로 국가 멸망급의 위기였기에 다른 국가들은 이미 그러한 위기를 견디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국가가 바로 한국이죠. 그리고 한국이 점점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군사력을 강화함에 따라 한국 국민의 영원한 정신은 국방의 초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오만함을 인정하고 한국에 기꺼이 고개를 숙이며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자존심만 세우다가 그대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제 말에 모두가 공감의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오직 국장만은 마음속으로는 한국의 저력을 인정하면서도 자존심만은 도저히 굽힐 수가 없는지 계속해서 허튼 소리만 해올 뿐이었어요. 미국은 아직 실패하지 않았어. 모든 것을 바로잡을 능력이 있는 국가거든. 그러나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지? 이들은 핵무기조차 없는 국가잖아. 그런 국가는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 미국의 해구산이 없었다면 서울은 진작에 북한과 중국에 의해 불바다가 되어버렸을 거야. 저는 이젠 거의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나 답답한 자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총괄한다니 저는 이러한 있을 수 없는 현실에 개탄스러울 따름이었죠. 국장님은 아직도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셨나 보군요. 지금 자존심 따위를 따질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아직도 모른단 말입니까? 현재의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및 관세로 한국을 협박했다는 것에 대한 사죄를 하며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때고 그들이 원한다면 우리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기꺼이 이들에게 머리라도 조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구산이라고 하셨나요?
북한이 우리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구축하고 배치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막지 않은 바로 그 해구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 진작에 핵무기를 개발할 기술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독자적인 억지력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구실이 된 바로 그 빌어먹을 해구산이요? 들어보세요. 미국은 더 이상 철수 위협이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 생산이 한국산 마이크로칩에 의존하고 있고 미사일 유도 시스템이 한국 시설에서 가공된 히토류 원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수입품을 운반하는 태평양의 항로가 중국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죠. 그런데 어떻게 미국이 한국에 갑질을 할 수 있겠어요? 정말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놀랍네요. 한국은 미군 기지 건설을 위해 수십억 달러의 기반을 마련했고 미국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인프라를 구축하며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해군 기지는 통합 미사일 방어, 자동화 물류, 사이버 보안 도킹 시스템 등을 갖춘 지구상에서 가장 현대적인 기지로 이는 미국의 태평양 배치에 사용되며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담금 10배요? 미국이 오히려 한국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판입니다. 미국이 언제까지나 세계 최강의 국가로서 군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의 시대가 오기 전에는 영국이 세계에 군림했듯 언제든 새로운 국가가 왕좌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아직 핵무기가 없는 건 그들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 그저 미국이 걸어놓은 여러 가지 규제와 제약 때문이죠. 국장님은 정말로 한국이 기술력이 없어서 핵무기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트럼프는 분명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면 한국의 자국 방위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므로 그들의 핵무기 개발 제한을 풀어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핵 개발을 시작하면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이 가진 기술보다 훨씬 뛰어난 핵무기들을 가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나라는 그만큼의 엄청난 저력이 있는 국가라는 것을 자신들 스스로가 증명해 왔거든요. 그리고 만약 한국이 핵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한국은 중국의 팽창과 평양에 자신들을 겨냥한 장전된 총구 앞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벽이 됩니다. 일본도, 호주도, 심지어 미국조차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왜냐고요? 한국은 미국의 규제 때문에 핵무기만 없지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국가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국은 대부분의 나토 국가보다 국방에 대한 GDP 대비 지출 비율이 높은 군사강국입니다. 여기에 그들의 기술력은요? 그들은 극초음속 미사일, 0.8초 이내에 반응하는 AI 기반 위협 탐지 시스템, 양자 레이더를 통과할 수 있는 스텔스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인 스마트폰, 전기자동차, 반도체를 전 세계에 수출하면서도 이를 실현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휴전국으로 공식적으로는 북한과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여전히 글로벌 기술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에 반박을 하려거든 먼저 한국처럼 할 수 있는 다른 나라부터 알려주세요.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심지어 국장조차도 제 주장에 대한 반례를 찾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함을 알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논리에 박차를 가했죠. 그동안 미국은 너무 오만했어요. 한국의 모든 부분을 기대면서도 그저 한국을 말 잘 듣는 동생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건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은 무너지지 않고 북한과 중국의 두 가지 위협의 타격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동맹국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모든 곳에 한꺼번에 있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우리는 아시아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를 잃으면 세계의 균형을 잃게 됩니다. 패권국 미국은 완전히 끝이라는 말입니다. 회의실 내부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어요. 그러나 국장만은 도저히 포기하려 하지 않더군요. 도대체 한국이 뭐길래 핵무기를 그렇게나 빨리 개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지? 역시 너는 한국에서 뒷돈을 받아먹은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야 미국인인 내가 그렇게나 한국을 편들어 줄 리는 없잖아? 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반박을 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따로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전 세계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잠재적 핵보유국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한국의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좀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민간 핵시설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한반도에 청정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죠.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이 원자력 발전소는 무시무시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말을 이어나갔죠.
비공식적으로 이곳에 있는 전문 지식만으로도 명령이 내려진다면 몇 주 안에 완전히 가동되는 핵탄두를 설계하고 조립할 수 있습니다. 국장은 그저 믿을 수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릴 뿐이었습니다. 몇 주? 핵무기가 무슨 애들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핵무기를 개발해 본 적이 없는 한국이 점심시간 사이에 핵무기를 뚝딱 만들어낼 거라고 주장하는 거지?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저는 이미 가슴에서 열기가 치솟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만함뿐만 아니라 무지함도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애써 침착했죠. 공학적 현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24개의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해결료 재처리 능력은 G7 국가를 이미 진작에 능가했으며 대부분의 핵보유 국가와 달리 초고순도 우라늄 연료봉 제조에 이미 능숙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정책 때문에 탄두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치적 자제력을 제거한다면 역사상 가장 빠른 핵무기 프로그램을 보게 될 것임은 너무도 자명한 것 아닌가요? 국장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렇더라도 미사일 운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야. 그건 핵미사일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 그러나 저는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미사일 운반 시스템을 말하는 건가요? 이미 한국이 진작에 개발한 그 기술이요? 예를 들어 현무보는 800km 범위에서 2톤 적재물을 완벽한 정확도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기존의 적재물을 핵 탑재물로 교체한다고 해도 발사 플랫폼을 재설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 기본적인 엔지니어링 통합이거든요. 한국은 이미 그 정도로 고도로 발전한 기술력을 가진 국가란 말입니다. 저는 미국의 미니트맨 3 ICBM 생산 일정과 가상의 한국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나란히 비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이 새로운 핵 탑재 미사일을 설계, 시험, 배치하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4, 5년입니다. 한국이요? 보시다시피 몇 주만이 소요됩니다. 한 달도 채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추진 시스템, 유도 소프트웨어, 재진입 차량 설계 등 모든 인프라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이를 통합할 수 있는 권한뿐입니다. 즉,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핵무기 승인은 이들에게 곧바로 날개를 달아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멈출 수가 없었죠. 미국에 있어 긍정적인 점도 있습니다. 한국의 핵 제한이라는 고삐를 풀어준다면 이들은 알아서 미국을 대신해 북한과 중국을 완전히 제압할 거거든요. 문제는 한국이 너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핵 개발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고 한국은 분명히 이를 통해 패권국인 미국까지 넘어서게 될 거거든요. 한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의 국가이자 수호자로 자리매김할 거라는 말입니다. 국장은 이제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외칠 뿐이었어요. 말도 안 돼. 한국이 핵무기를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미국도 핵무기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도대체 어떻게 한국이 미국을 능가한다는 거야? 아직도 한국에 대해 모르고 있군요. 제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서구 관료제가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운영되는 국방연구개발 부문이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는 성능을 저하하지 않고 예상 개발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을 건조할 때도 기록적인 시간에 완벽한 건조를 성공해냈죠. 이제 대부분의 하드웨어가 이미 존재하는 프로그램에 핵무기가 적용된다고 상상해보세요.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진보된 군사용 AI 생태계와 융합되어 있습니다. 이 국가는 모의 전투에서 99%의 성공률을 보이는 예측 표적 알고리즘을 구축했습니다. 비행 중 극초음속 위협을 요격할 수 있는 자율 방위 드론을 테스트한 상태입니다. 한국산 탄두를 가져다가 AI 유도 전달 시스템과 페어링하면 그건 억제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이 나라를 멈출 수 없는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하이라이트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놀라기는 이릅니다. 한국의 원자로 소형화에 대한 전문성을 잊지 마세요. 핵잠수함의 동력을 공급하는 동일한 기술을 곧바로 발사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존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즉, 2차 공격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어떤 적이 한국의 핵잠수함에 한 번에 기습 공격을 가한다고 합시다. 그럼에도 이들은 한국의 핵잠수함을 무장해제시킬 수 없다는 것이고 한국의 핵잠수함은 결국 핵미사일을 적국의 본토에 발사하며 초토화시킨 뒤 그대로 유유히 살아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히 입이 떡 벌어진 국장을 보며 말했죠. 한국은 이미 두뇌, 근육,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정치적 청신호뿐입니다.
즉, 핵무기 권한 승인이죠. 그리고 트럼프가 정말로 한국에 핵무기 개발 권한을 주는 실수를 저지른다면 한국은 핵클럽에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핵클럽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국장을 완전히 기절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숨기고 있던 진정한 강력함을 공개했어요. 이것은 한국의 차세대 스텔스 타격기인 KF-21입니다. 물론 스텔스 전투기는 새로운 것이 아니죠. 미국도 여러 스텔스 전투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200km 이상 숨을 수 있는 스텔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한국이 유일합니다. 즉, 한국이 만든 스텔스 전투기는 절대로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은 채 적의 영공에 숨어 핵 탑재 초음속 미사일을 적의 본토에 떨어뜨린 후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은 아마 공격을 받고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한참 동안 파악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암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러한 스텔스 전투기의 임무는 파일럿의 실력에 크게 구애받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은 모든 것이 AI로 작동되거든요. 한국의 AI 시스템은 풍속, 적의 레이더 주파수 변화, 위성 움직임 등 초당 2,700만 개의 전장 변수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장 빠른 경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적의 센서가 어디에 있을지 예측하고 보기도 전에 경로를 변경하죠. 작년 나토 시뮬레이션에서 한국의 AI 드론은 극초음속 요격기에 대한 임무를 99.2%의 성공률로 완료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90%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 AI 시스템이 미사일에 도입된다면 적은 알고도 핵미사일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시 시뮬레이션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핵미사일이 9분 안에 베이징을 타격했지만 중국이 가진 기술력으로는 미사일을 요격하기는커녕 그들은 아예 대응조차 못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AI가 탑재된 현무 미사일은 목표물을 재배치하면서 실시간으로 경로를 변경하며 중국 영공을 농락했죠. 국장은 이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미국도 마음만 먹으면 그러한 AI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봐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요? 그럼 직접 보여주세요. 한국은 3나노미터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자체 AI 칩을 생산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5나노미터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국은 근접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기체 복합재, 미사일 엔진, 레이더 흡수 코팅 등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공급망 지연도 없고 대외 의존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인 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국장이 완전히 얼굴을 파묻은 채 포기하고서야 저는 다시금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자, 핵 탑재체, 인공지능 유도, 스텔스 진입, 전 세계 어떤 방어 시스템도 한국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이 곧 한국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그걸 의도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패권 따위는 관심도 없어요. 한국은 그저 진정한 억지력을 발휘하고 싶을 뿐입니다. 적들은 핵미사일을 맞을까봐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이미 핵미사일을 맞고 끝장이 났음에도 맞았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 조용한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현대전의 규칙을 바꾸고 싶다면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절대로 한국을 건들 수가 없게 되겠죠. 만약 이들 국가가 한국에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면 한국은 그러한 핵미사일을 단번에 요격해버릴 것이고 3초 만에 수백, 아니 수천 발의 AI 핵미사일을 선물로 보낼 거거든요. 한국은 선진 국방 기술을 보유한 핵능력이 있는 국가로서 국제 외교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증가된 영향력은 안보, 무역, 그리고 지역 안정에 대한 정책과 결정을 형성하면서 한국이 세계 문제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죠. 또한 핵무기와 선진 국방 시스템의 성공적인 통합은 한국을 군사혁신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안보의 핵심 국가로서 한국은 공동방위 계획에 대해 동맹국들과 협력할 수 있고 세계 무대에서 그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결국 한국은 미국을 능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한국은 미국의 안보를 책임져주는 역할을 함께 수행해 줄 테니 미국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조금 상하더라도 결국 이익이 되는 관계긴 하겠죠.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고 한국에 대한 핵개발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베스트긴 하지만 아무튼 미국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과 척을 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튼 트럼프가 정말로 바보짓을 계속하겠다면 기술적으로 진보하고 핵능력이 있는 한국은 전통적인 초강대국에 필적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능가하여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것입니다.
과연 정말로 새로운 패권국이 탄생하게 될지, 혹은 최후의 순간 트럼프가 결국 한국의 고개를 숙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러한 한국의 저력과 무서움에 절로 숙연해지며 겸손함을 되찾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